일본 니가타현 서쪽의 사도섬에 떠밀려온 목선의 뱃머리 부분에서 북한인으로 추정되는 시신 7구가 발견됐습니다.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사도 해상보안소 소속 경찰관이 지난 27일 해안 순찰 도중 북한에서 온 것으로 보이는 목선을 발견했고 배 안에서 시신 7구를 확인했습니다. The Japanese Coast Guard said on Monday a Japanese fishing boat picked up a male body floating off the coast of Sakata in Yamagata Prefecture, and 2 more bodies at nearby beach an hour and a half later. The bodies were heavily decomposed, but one had a lapel pin thought to be North Korean. 2011년 9월 13일 오전 7시 30분, 일본 해상보안청은 이른 아침부터 한 통의 신고 전화를 받습니다. 이시카와현 노토반도 인근에 이상한 배 하나가 있습니다. 9명이나 되는 사람이 타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일본인은 아닌 것 같아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관계자들은 그곳에서 GPS도 없는 낡은 배로 항해 중이던 9명의 선원을 발견하는데요. 성인과 어린아이들이 뒤섞인 구성의 이들은 해상보안관들을 향해 절박하게 손을 흔들었죠. 그들은 자신이 탈북민이며 한국으로 가고 싶으니 귀순하게 해달라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일본은 그들의 의사를 존중해 일본에 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2011년 10월 4일 조사를 마친 탈북민 전원을 한국에 입국하게 해주었는데요. 잠깐의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듯했던 이 사건은 예상과는 달리 일본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죠. 사실 일본의 영해에서 북한 목조선이 발견되었던 것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일본은 목조선이 깊은 영해까지 침범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키우지 않았는데요. 북한 기술력의 한계를 알고 있었기에 별다른 대응 대신 사고 혹은 해상 쓰레기를 취급해 지자체 내부에서 해결 후 정리하였죠. 그러나 2011년에 벌어진 사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9명의 선원이 탑승한 배가 일본 영해 깊숙한 곳까지 들어왔다는 사실은 주민들에게 공포로 다가오기 충분했는데요. 무엇보다 북한과 일본은 납북 일본인 사건으로 인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의 걱정은 클 수밖에 없었죠. 일본 정부는 이제부터 북한의 목조선이 발견된다면 자체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수를 세워 통계를 낼 것을 지시합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는데요. 2011년 한 해에만 57척의 목조선이 일본 해안가에 떠밀려왔던 것이죠. 일본 주민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한 것은 북한의 목조선 중 백골이 담겨있는 선박의 수가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반인이라면 평생에 한 번 보기도 힘든 백골들이 해안가에서 심심치 않게 발견된다는 사실은 큰 충격을 주었는데요. 겨울철만 되면 찾아오는 반갑지 않은 손님에 일본 정부마저 바짝 긴장할 정도였죠. 내부에 아무도 없는 목조선이 발견된다면 주민들은 차라리 다행이라고 생각할 정도였습니다. 이따금씩 끔찍한 것이 실려있는 배가 떠내려온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일본에서는 북한에서 흘러오는 목조선들을 통칭 백골선이라 부르며 두려워하였는데요. 이러한 백골선은 해가 가면 갈수록 줄기는커녕 더욱 자주 발견되었죠. 일본 정부의 공식 통계에 의하면 2013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한 백골선은 17년도에 104척, 18년도에 225척, 19년도에 156척으로 정점을 기록했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일본 주민들은 백골선을 두려워하기는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동정심을 품고 있었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충성과 심각한 식량난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2017년 그런 일본 주민들의 생각을 단숨에 뒤바꾸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북한 선원들이 홋카이도 남부의 무인도에서 철로 된 물건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가리지 않고 훔쳐가 버린 사건이었는데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선장 강 씨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다고 생각해 배에 쓰려고 발전기 등을 가지고 갔다고 진술하였죠. 이는 일본인들이 북한 선원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인식을 가지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인간적인 동정심은 금세 원성으로 바뀌었는데요. 그동안 발견된 목조선들 또한 어민이 아닌 간첩 활동을 위한 배였을지도 모른다는 음모론까지 퍼지며 분노에는 더욱 불이 붙었죠. 주민들은 정부를 향해 대응책을 요구했고 스가 요시히데 내각 관방장관은 경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상보안청은 순시선을 증편하고 해안가의 민가에 신고 지침을 내리는 등 다방면에서 목조선을 막아보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백골선은 지금도 여전히 일본 해안가에 떠밀려오고 있죠.
이 목조선들의 정체는 북한에서 어로 전투를 위해 내보낸 선박들입니다. 어로 전투란 주민들의 식량난 해결을 위해 북한 당국이 내세운 해결책이었죠. 이 목조선들은 대개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크기가 5에서 10m 정도 되는 조잡한 나무배라는 것, 농기계의 엔진을 사용한다는 것, 레이더망에 잡히지 않아 불법 어업 활동을 하기 쉽다는 것이 특히 두드러진 특징들이었는데요. 이러한 조잡한 목조선이 어로 전투에 투입된 것은 현재 북한의 최고 지도자인 김정은과 깊은 연관이 있죠. 2011년 12월 북한 최고 지도자 지위를 계승한 김정은은 2013년 5월 8월 25일 수산사업소를 방문합니다. 8월 25일은 김정일이 일명 선군 정치를 시작했다고 주장하는 날로 북한의 국가적 기념일인데요. 이 기념비적인 날짜를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8월 25일 수산사업소는 실제로 큰 업적을 세운 이력이 있었죠. 바로 김정은이 하사한 단풍호가 수천 톤의 물고기를 포획하는 데 성공해 군인들의 일용할 식량을 확보해 주었던 것입니다. 식량난이 무척이나 심각한 북한에서 수천 톤의 어류가 공급되었다는 사실은 이슈가 되기 충분했는데요. 주민들은 드디어 지독한 굶주림에서 해방될 거라는 기대를 감추지 못했고 김정은 또한 수산사업소에 노동 영웅이라는 칭호까지 내릴 정도로 이 성과를 만족스러워했죠. 그는 8월 25일 수산사업소가 어로 전투, 즉 물고기를 포획하는 일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김정은은 수산사업소에게 앞으로도 이러한 결과를 낼 것을 종용했는데요. 이에 다수의 군부대들과 지역 주민들이 어업 활동을 위해 차출되었죠. 같은 해 12월 16일 김정은은 다시 8월 25일 수산사업소에 방문합니다. 그날 잡은 물고기들을 절여 보관한 절임창고와 냉동창고를 모두 방문한 그는 또다시 관계자들을 크게 칭찬했는데요. 포탄들이 가득 차 있는 단약창고나 병기창 같다. 어업이 무척 활발하게 이루어지리라 기대한 김정은은 12월 26일 평양에서 모범을 보인 어민과 군인들을 한데 모아 인민군 수산부분 열성자 회의를 개최하죠. 회의라는 듣기 좋은 말로 포장했지만 이는 결국 수산업을 더욱 활발히 하고 엄청난 양의 할당량을 채워내라는 압박에 불과했습니다. 수령님의 말이 곧 법인 북한에서 불가능한 일은 존재할 수 없었는데요. 당연히 회의의 결론은 김정은 동지의 영도에 따라 다음 해에도 풍요한 가을과 같은 물고기 대풍을 마련하기 위해 힘차게 투쟁할 것이었죠. 달성해야 할 목표량이 주어졌지만 이는 열심히 일해서 채울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북한처럼 대형 어선의 수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어업 자체가 쉽지 않았는데요.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관련 지식이 부족한 일반 군인들부터 공장이나 농장 등에서 일하던 어업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반 주민들까지 차출되기에 이르렀죠. 고기를 잡으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다는 말에 넘어가 실태를 모르고 무작정 지원한 사람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이에 따라 백골선이 어처구니 없는 속도로 급증하게 된 것인데요. 그전까지도 북한의 불법 어업은 빈번하게 자행되었지만 김정은 때에 이르러 정점을 찍은 것이죠. 이 어로 전투의 문제점은 할당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골선들은 김정은이 하사했던 단풍어처럼 견고하지 않았는데요. 그도 당연할 것이 대형 어선조차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 수를 유지하는 국가에서 제대로 된 어선이 존재할 리가 만무했죠. 게다가 막무가내로 차출된 일반 주민들에게는 선박조차 없었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선택은 조잡한 짜집기 배를 손수 만드는 것이었는데요. 튼튼한 통나무가 부족해 오래된 어선에서 떼온 나무 판자로 배를 만들고 트랙터나 탈곡기 엔진을 떼어 배에 부착했죠. 심지어 방수 도료마저 없어 녹인 고무를 이용해 틈새를 채워야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낡고 허름한 배였지만 실상은 떠다니는 관에 불과했던 건데요. 내구성이 떨어지니 어선 안으로는 바닷물이 들어차기 일쑤였고 낡은 엔진은 멈춰버리면 다시 작동하지 않았죠. 게다가 전문 어민이 아닌 일반 주민들은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낡은 엔진이 고장나거나 풍량이 변화할 경우 우왕좌왕하기 일쑤였는데요. 전문 어민들도 다루기 힘든 짜집기 배에 올라탄 주민들은 바다 위에서 멈춘 배를 수리할 수조차 없었죠. 기술이 부족하므로 무전기나 GPS를 설치할 수 없었던 배는 주민들이 자신의 위치조차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끼는 날이면 낡은 목조선들은 바다 위에서 그대로 발이 묶였는데요. 항해사의 눈이라고 불리는 레이더 반사판조차 없었던 목조선은 제때 발견될 기회를 놓치고 그저 하염없이 바다를 떠다녔죠.
연료와 식량 또한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어로 전투 개시 이후 북한 주민들에게는 바다에 나가는 것이 곧 충성심을 증명하는 길이 되었는데요. 그것은 기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편도 기름만 간신히 채운 채 바다로 나가는 일 또한 빈번했죠. 일단 출항하고 돌아올 때는 해류에 의존하면 된다는 말도 안 되고 무모한 도박이었던 것입니다. 연료가 부족하니 겨울 바다에서도 난방 같은 것은 꿈도 꿀 수 없었는데요. 운 좋게 복귀할 수 있을 만큼의 연료를 비축했다고 하더라도 항해 중 저체온증으로 인해 사망하는 경우가 허다했죠. 식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옥수수 가루나 강냉이밥 약간을 가지고 바다로 나온 주민들은 가지고 있는 식량을 절대적으로 아낄 수밖에 없었는데요. 때문에 갖은 이유들로 항해 지속이 어려워지게 되면 곧바로 굶주림에 노출되었죠. 해상 미아가 되어버린 선원들은 공포와 추위, 굶주림 속에서 그대로 사망했습니다. 낡은 목조선은 사망한 선원들을 싣고서 바다를 정처 없이 표류하다가 겨울철이면 불어오는 바람의 방향에 따라 일본 해안가에 닿게 된 것이죠. 2020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경 봉쇄를 외친 북한은 주민들의 어업 활동에도 제약을 걸었습니다. 그 덕분에 2020년에는 80척 내외, 2021년과 22년에는 각각 18척과 15척으로 백골선의 수가 급감했는데요. 이대로 서서히 잦아드는 듯했던 백골선은 북한의 방영 완화와 맞물려 2023년부터 다시 조금씩 증가하고 있죠. 여전히 온전한 선박은 찾아보기 힘들며 시신과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2025년 12월 5일 일본 해상보안청은 11월 한 달 동안 집계된 일본 연안으로 떠내려온 북한 목조선이 무려 28척에 달한다고 발표하였는데요. 일본 주민들은 북한의 식량난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꾸준히 백골선을 마주해야 할 것이라는 불안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백골선은 그 존재만으로도 위협적이지만 그것을 직접 발견하거나 수습하는 공무원들이나 주민들의 PTSD 또한 상상 이상으로 심각하다고 합니다. 발견되는 시신은 일본 정부 측에서 수습해 화장하고 있으며 낡은 목조선 또한 폐기 처리하고 있는데요. 유해를 반환할 테니 가져가라는 일본 측의 요청에도 북한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북한에게 있어 사망한 선원들은 어로 전투에 패배한 불명예스러운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와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동시에 유해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폐기와 반환에 따른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는데요. 배 한 척당 하나 약 2천에서 3천만 원가량의 폐기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를 인정할 경우 북한 측에 상당한 양의 금전적 지출이 뒤따른다는 것을 의식한 것이죠. 이 때문에 화장된 북한 선원들의 유해는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일본의 지역 사찰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무리한 어획 계획이 처리되지 않는 이상 이 문제는 언제까지고 반복될 것이 분명한데요. 지금 이 순간에도 동해 어딘가에선 주인 잃은 백골선이 표류하고 있을 테죠. 희미한 밤이었습니다.